세계 1, 2위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로 조성됐던 훈풍은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과거 미소련 냉전에 이은 코로나19 신냉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중 간 그리고 한국까지 관련된 5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별, 그레이트 디커플링.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미국과 중국이 1970년대에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한 후 줄곧 가까워지며 40년간 협력을 확대했지만 오늘날 미국 정책 설계자들은 중국과 경제적, 지정학적 대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거대 전환을 대결별, 더 그레이트 디커플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전격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자신의 재선이 암울해지자 전격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14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도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강경하게 하지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고도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무역 규모가 매우 큰 데다가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 입점해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지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의회의 움직임도 수반되는 실제적인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결속을 끊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부분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중국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방향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연관된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추가 고율 관세, 중국 내 미국 생산 기지의 귀환, 리쇼어링 강요, 세계 무역기구 탈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급사슬 자체를 뒤바꾸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산업통상 기조는 팬데믹으로 폭발적 추진력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미국 팬데믹으로 중국 철수 결심 구처. 미국의 이러한 보호주의의 거센 파고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 등 사업 모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은 팬데믹의 필수라는 마스크조차도 자국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인 3M을 압박해서 독일에 보낼 마스크를 중간에 낚아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필요한 기업들은 자국에 들어앉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IT 기업과 기술, 보안 관련된 분야를 중점으로 미국 의회가 문제를 삼았으며 경계했으나 이제는 팬데믹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도 고려해서 의료 장비 관련한 분야도 상당 부분 리쇼어링을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중국이 직접 체감하게 해주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대량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시점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중국의 법을 바꿔서 미국의 마스크 수출을 늦추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을 긴장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라도 미국은 자국으로 귀환시키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격화되는 화웨이 제재. 미 상무부는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해 수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화웨이 관련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되기 시작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외국 업체들은 특정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동맹체와 함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11 인터뷰에서 전세계에 걸친 중국의 투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유럽 등의 미국 동맹에 상당한 호응을 불러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부터 미국은 중국 화웨이의 5세대 5G 장비를 채택하지 않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요. 독일이나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책임론이 아무래도 중국에 쏠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러한 미국 주장이 예전보다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된 모습입니다. 폼페이오가 주장하는 위험이 어느 때보다 와 닿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텔이나 퀄컴을 비롯해 미국과 관련한 IT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 15일 상무부의 발표가 나자 미국 증시에서 퀄컴과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들의 메이저 고객은 화웨이인데 이처럼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은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이 퀄컴과 시스코, 애플과 같은 미국 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 살아나는 애플과 같은 회사도 압박을 받아 실적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트럼프 재선용 이벤트에 가까워서 대통령 재선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지만 미국 의회에도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국 강경책은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TSMC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약 120억 달러, 15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주의 5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반도체도 아시아를 탈피해 미국 중심으로 가자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삼성전자가 직면하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진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추가 투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미국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독보적인 1위이고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올해 1분기 TSMC의 점유율은 54%, 삼성전자 점유율은 18%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EUV 기술 적용 확대 등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되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성장이 다소 정체된 상황에서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삼성전자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TSMC 미국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고객사들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TSMC가 기술력 마케팅의 접근성까지 더해 미국 고객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에 대해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두고 있으며 공장 증설을 목표로 인근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장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미국 상황을 보면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 격화로 미국에서 제한받는 화웨이 등 중화권 업체들이 TSMC보다 삼성전자를 선호하게 돼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권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본격적으로 협업을 할 때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 한국이 눈치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미중 간 군사 분야 마찰 심화. 설상가상으로 군사적인 대립도 더욱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중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틈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자 미 국방부는 이를 즉각 인지하고 비판하면서 남중국해의 군사작전을 곧바로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 인민군의 자유로운 움직임만큼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 몇 주 사이 남중국해에 잇따라 함정을 파견하고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등 위력 시위를 통해 중국에 아주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4일 전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좁은 바다로 중국이 자국 앞바다로 간주하는 대만 해협을 미 구축함 베리가 지난달 23일, 구축함 맥켄벨함이 이달 13일 각각 통과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양국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도 하지만 남중국해에 인접한 국가들이 친미 라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인데요. 존 아퀼리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중국 공산당이 동남아시아인들을 석유 가스 어업 문제로 괴롭게 하는 패턴을 끝내야 한다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이 지역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팬데믹 상황으로 대치 중인 양국은 태평양의 패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섯 번째, 한국 미국에 국방비 얼마나 줘야 하나? 이렇게 미국이 남중국해까지 신경 쓰며 국방비가 늘어가니 한국과 일본에도 방위비 압박을 더욱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방향은 국가재정을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며 재정이 소비되는 상황은 끝맺고자 합니다. 4월 말 미국은 괌에서 전략폭격기를 철수시키며 대북 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폭격기 배치 예상을 어렵게 해서 오히려 역동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군 소식통 3월 9일 한국과의 하늘길을 막기 시작한 일본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겠다 밝혔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책 본부 회의를 열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비자 효력 정지와 함께 90일 무비자를 중단했고 입국 거부 조치까지 함께 시행하겠다 밝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 불리며 K-방역 열풍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한국이 일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발버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아니라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에 있는 교민단체들과 면담을 하고 제1동포들의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라 못 박으며 일본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가능성에 대해 시원하게 선을 그었고, 마스크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한국의 진단키트와 방호복도 한국에 이미 도움을 요청한 세계 121개국에 우선적으로 수출되고 나면 일본에까지 물량이 지원될 가능성을 0.00001%,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본이 보인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고고통신은 중국에 이어 한국산 진단키트에서 결함이 속출되었다라며 70에서 80%의 불량률이 발각되었다.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에서 다수의 불량이 확인되었다 라고 보도하였고, 이 기사가 일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감염자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 엉터리 진단키트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을 수출하다니 언제나 있는 일이지만 일본에는 보내지 마라, 쓸모없다 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일본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높은 불량률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산제약이 만든 검체 수송 배치 중 일부 4월 1일에 제조한 품질이 불량한 것이 확인되어 영업자 자진 회수를 진행했다 밝혔는데요. 검체 수송 배지는 환자의 검체를 검사 기관으로 옮기거나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진단키트와는 엄연히 다름에도 일본 언론사들이 심각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산 방호 물품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마지막 떼쓰기 작전에 돌입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규모로 수입하거나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등 한국의 도움을 받은 국가들은 놀라운 속도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조회사 우리들 휴브레인 등의 뉴질랜드의 20분 내로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면역 진단 방식의 진단키트를 대규모로 공급해준 덕분에 인구수 500만도 되지 않는 뉴질랜드는 모든 의심 환자들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종식 선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가장 높은 경보 단계였던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였고, 전국 봉쇄령을 해제한 데다 학교와 사업장들도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종식 선언까지 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산 진단키트 덕분에 뉴질랜드가 대규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빠르게 1,400여 명의 확진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덕분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곳도 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이 대통령의 놀라운 지도력과 최고의 보고 능력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한국의 방역 노하우와 시스템을 100% 그대로 도입하고 싶다 밝혔고, 이에 한국에서 의료 전문가 최 교수를 파견해 주었습니다. 최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총리와 장관의 자문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 열리는 우즈베키스탄 대국민 브리핑도 한국인 최 교수가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2의 이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상당했는데요. 한국인 전문가인 최 교수가 파견된 이후 놀랍게도 하루 확진자가 164명까지 치솟았던 우즈베키스탄은 이틀 전 하루 확진자 7명을 기록하는 등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보시면 어느덧 확진자 9만 명을 넘어선 이란을 비롯해서 10만 명을 넘어선 터키,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진단키트가 부족하여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국의 도움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엄청난 선방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인도적 지원과 의료 전문가 최 교수를 파견해준 데 너무 감사하다 라며 한국에 파견해준 최 교수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도움을 포기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사태로 모든 국가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일본과 싱가포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전했고, 일본 은행 생명보험이 최근 일본 전국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의 무려 60%가 이번 사태가 6월을 넘기면 회사가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 답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일본의 상황이 정점을 찍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실제 감염자 수는 일본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 수치는 10배 이상일 것이다.